김기현 대표가 SNS에 글 하나 올리고 사퇴를 하는 이른바 페북 사퇴를 하고 떠난 자리, 그 자리를 앞으로 누가 맡아서 국민의힘을 끌고 가야 될지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적임자로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님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분. 야, 정말 능력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후보로 누가 거론되느냐 막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일보 사면 기사 보시죠. 한동훈, 원희룡, 인요한 그리고 제3의 인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지만 이들은 모두 장점도 있고 동시에 약점도 지녔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최지연 기자, 지금 거론되는 사람 특히 원희룡이라든가 한동훈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아직 내각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당정 간 한 목소리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 현직인데다가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 또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 직속 후배라는 점에서 부담감도 다소 있는 편이죠. 이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과 상하 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예.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신인이란 점도 당에 큰 걸림돌로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반면에 정치 생활 오래 하시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재임 때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정쟁에 야당과 직접 맞서는 역할로 뛰어들었었던 만큼 그 현안을 다뤘던 과거 이력 때문에 또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김한길 위원장 같은 분들도 이제 국민통합위원장도 거론이 되는데 예. 이분은 이제 연륜이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친화력은 있고 직전 지도부와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잦은 말실수 등이 논란으로 거론될 수 있단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한길 위원장은 워낙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강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김기현 대표랑 갈등 빚다가 김기현 대표 나갔는데 다시 그 자리를 인요한으로 채운다. 이것도 좀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인데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다. 그래도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고시 이른바 고시 3과라고 하죠. 다 패스한 다음에 검사 생활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근데 검사의 이미지보다는 도지사, 의원, 장관의 이미지로 이미 정치 경험이 쌓여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새로운 인물,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맞선다면 과거와 미래, 그리고 피의자와 검사 이런 구도는 좋겠지만 앞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과연 어떻게 막아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당내에서는 후보들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아직은 정치 경험이 훌륭하고 이미지도 좋고 나름대로는 보수에서 소구력이 있지만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간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 당은 혁신 진행형이구나, 혁신이 더 커지겠구나 하는 신뢰와 희망을 국민들한테 줄 거라고 봅니다. 설마 그 김한길 위원장이 오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 정말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총선에 대해서 당이 감이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층에 대해서도 등에다가 칼 꽂는 일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백가쟁명이에요. 앞으로 이제 총선의 간판을 누구로 가느냐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총선 출마할 분들 아니면 현역 의원들 다 중요하니까. 자, 당 대변인이시니까 지금 당 분위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예. 오늘 10시에 의총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110명 정도 되는 의원분들 모이셔서 이제 비슷한 얘기 하실 겁니다. 어느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맞느냐. 앞서서 이제 네 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론은 결국 저희가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어떤 단점, 장점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백가장명식의 얘기 속에서도 아마 중심을 잡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안정감을 아마 우선으로 삼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혁신 얘기 나오다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하는 상황이 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대위입니다. 저희가 비대위를 하도 자주 해서 비대위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비대위는 비상한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감에 우선을 둔 인선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에 계시니까 이렇게 질문드리죠. 어떤 분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저희들은 윤심 또는 뭐 윤 대통령의 아바타, 윤 대통령을 닮은 분이 나올수록 좋죠. 그래서 지금 뭐 거론되는 한동훈, 원희룡, 또 뭐 김한길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뭐 나쁜 것 없고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연이틀 지금 윤 대통령, 윤 정부에서 비판적인 사설을 싣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벌써 세 번째 비대위 대통령이 답해야 될 차례다. 또 저번에는 대통령은 정치인은 대통령이 쫄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용산 대통령실과 당이 분리돼 가지고 당이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 비대위가 이제 윤심을 반영하는 그런 한동훈이나 뭐 원희룡 이런 분들이 오면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뭐 땡큐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물 이런 분들은 이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가령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오면 굉장히 저희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비대위가 성공한 사례는 전부 다 권력에 맞서가지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냈던 뭐 가령 박근혜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온다면은 뭐 저희들은 뭐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특징도 하나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2011년 그 당명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꿨던 박근혜 비대위 이때는요 이른바 친이 이명박의 어떤 정당이었다면 그걸 박근혜 정당으로 친이에서 친박으로 권력 자체가 넘어가요. 중간에 있던 친이계의 홍준표 대표도 사퇴를 해버리고 권력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고 당의 색깔도 바뀌고 당의 어떤 주도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혁신을 하겠다는 거지 이게 새로 고쳐서 다시 써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 50% 성공했고 김기현 대표가 한 25% 성공했다면 나머지 방점을 찍을 사람 찾을 것 요게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선거 전략으로도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항상 언급되던 게 원장관, 한장관 두 분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가더라도 저는 굉장히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굉장히 주되게는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비대위는 좀 빠르고 정치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게 많은데 당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당 안에서 균열이 나는 거 안에 한동훈 장관을 놓는 것은 지금까지 외부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보수를 지켜줄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수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정치력이라는 게 그만큼 또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전면에 두 분이 나서야 되는 게 맞고 그 중심에 이제 한동훈 장관보다는 원희룡 장관이 먼저 나오고 선대위 쪽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등판해서 쌍두마차 체제로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맞겠다. 그 정도면 국민의힘이 쇄신이 되고 세대 교체가 되고 결국은 86과 맞서서 이쪽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 권력이 나오는 거다라는 프레임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고쳐 쓰는 수준이 아니라 당 자체가 환골탈태가 됐고 예전에 윤석열 신당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아예 윤석열 신당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한 80~90%까지 오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변화가 국민들께도 좀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반면에 이 목소리까지는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바뀐다면 제대로 바뀌면 어떻겠느냐, 뭐 좀 더 과감하게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의 목소리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중요한 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총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로는 쉬운데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서 아직 임기의 절반도 안 채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꾼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김기현 대표께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불출마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산에서는 이제 대표는 가지고 있고 불출마를 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당에서는 부인하겠지만은 세간의 보통 사람들은 이번 김기현 대표의 저 석연찮은 퇴장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잠적하고 있는 이런 배경에 용산의 어중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한동훈이나 우리 원희룡 같은 분이 등장을 하면 황골 탈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당이 용산 또는 융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쇄신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한동훈이나 원희룡 장관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저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그 비대위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용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과거의 박근혜나 김종인처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등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에 계시니까 쉽게 제가 질문 드리죠. 국민들 유권자들이 궁금해하실 건 아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자리인데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당대표는 당의 어떤 대표라고 하지만 비대위원장은 지금 흐트러진 당을 추스리겠다는 사람인데 왜 의원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왜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저렇게 관심을 가질까? 솔직히 시청자들께서는 그 정도 관심 가질 만하나 할 수도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비상 상황에 즈음에서 발족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니까요.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의 권한은 일단 당직 모든 인선을 다 할 수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공관위원회 설립에 관련한 설치에 관련한 모든 인사를 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를. 네. 그래서 현역 의원들 아까 보셨잖아요. 어느 분은 누구 오면 안 된다, 누구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가 본인의 공천 유불리가 어느 분이 오느냐. 어느 분이 비대위원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 비대위원장이 또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공관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 당은 거의 공관위원 안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두 분이 거의 다 들어갔었어요. 예. 지난 21대 총선 때만 사무총장 한 분 들어갔고 그 전 두 번 총선에 모두 다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부총장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3명을 임명하는 사람이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 전해드리고. 자, 그런데 당은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지금 수습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퇴하신 당사자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안 보여요. 나흘째 냈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이준석 전 대표 또 무소속의 이상민 의원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취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퇴 선언한 이후에 부산을 들렀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에서 김 전 대표가 이제 초중고등학교로 잇따라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울산에 다시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불출마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고심에 빠져 있는 상황일 텐데 이 시점에 부산을 방문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까. 네. 울산이나 부산이나 울산에서 부산 가는 게 험지 출마는 아닐 테고. 근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제 고심이 깊어지거나 하면 본인의 고향을 찾거나 어린 시절 머물렀던 곳을 찾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연장선격으로 지금 부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기자들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제 그러니까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긴 했는데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한테 아마 윤 대통령이 순방 갔다 돌아오게 되면 본인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토의를 하게 될 텐데 그 직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불과 한 4-5시간 만에 사퇴를 발표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과 회동한 사실을 공개한 지는 30분 만에 사퇴 사실을 SNS를 통해서 알리게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모종의 김기현 대표를 둘러싼 상황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물론 이제 당 대표를 떠나셨는데 자꾸 뭐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 아니 왜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떠나시는데 기자회견 그 흔한 기자회견도 안 하십니까라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떠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왜 만났고 물론 이상민 의원도 만났고 뭐 김웅 의원도 만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사람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인물이 저 만났는데요 김기현 대표 여러분 몰라요 어디 있는지 이 얘기 안 할 줄 알았습니까?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도 저를 만나는 일정이 아마 거의 마지막 일정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오히려 저는 좀 천천히 생각하시라. 그때는 다 듣고 계셨는데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제 한 10시쯤 김기현 대표가 전화가 와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요. 가끔. 요즘 이제 국민의힘 그런 사정하고 내부 사정하고 본인 뭐 그런 여러 가지 심정 또 이준석하고 만나서 뭐 만류했다는 얘기 그만둘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거취를 결정하기 어렵다. 근데 갑자기 어제 그만두니까 뭐 뭔가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이 과정은 대변인께 좀 질문을 드리죠. 윤희석 대변인께서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사퇴가 알려지고 이제 라디오에 인터뷰하셨을 때 뭐 이준석만 만난 게 아니다. 뭐 이상민 의원도 전날 만났고 그리고 또 김웅 의원도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김웅 의원은 난 만날 약속도 안 잡았었는데 만날 생각 없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대변인을 맡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 사퇴 발표 직후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김기현 대표가 김웅 의원하고도 만나려 했었다. 근데 만나지는 못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 발표가 났다. 이 얘기를 들었고 예. 그 얘기를 이제 저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했는데 김웅 의원께서 가짜 뉴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걸 또 확인을 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 측에서 김웅 의원 측에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시도한 것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예,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다시 확인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떠나려고 마음을 먹은 직후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웅이 됐든 이준석이 됐든 이상민이 됐든 국민의힘에서 약간 원심력을 갖고 멀어지는 분들 또는 당대표와 소원한 사람들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영입 가능성을 점쳐 죽이는 사람들을 그 직전까지 사표 쓰기 전까지는 계속 당대표로서 역할을 했다. 네, 어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구설에 오르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상대가 이준석 대표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윤 대통령과 너무 큰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잠행 중에 만났다는 것이 대단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만난 이유를 설명을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탈당을 만류하고 신당 창당을 안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고 했었다.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 만났잖아요. 그 전에.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떤 태도였죠? 김기현 대표한테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이상해요. 태도가, 김기현 대표에 대한 태도가. 바로 얼마 전에 어젠가요? 페이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남기는 사람이 없다. 당대표하고 떠났는데 왜 감사 인사 못하느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저희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4가지 없다. 4가지 없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그 당에 계시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4가지 없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김기현 대표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자기에게 새가 붙지 않고 지지율은 계속 이제 좀 답보 상태에서 존재감 자체마저 미미해지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자기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되살리고 싶으신 건데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약속을 굉장히 많이 잡으셨고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행동을 하기 위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이런 이제 좀 당에서 갈라져 나가려는 사람을 자기가 정치력을 통해서 하나로 봉합하면 하나는 내가 유지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준석 대표한테는 되치기로 이용을 당한 거죠. 아, 이용당한 거다. 이용당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저 속보 나왔을 때 둘이서 회동 이렇게 딱 한 줄 나왔을 때 그 신문사의 논설위원님이랑 정치평론가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끼리 사담으로 바로 녹음하고 얘기하고 방송 나가서 바로 얘기할 사람을 왜 만나냐.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기사가 자세히 나온 걸 보니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기현 대표가 놀래서 SNS에 바로 사퇴 의사표명을 올린 거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순전히 그건 자기 정치 위한 것이고 김기현 대표의 그 하나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기현 대표께서는 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내려놓음으로써 지켜야 되는 것들을 시간만 보내면서 둘 다 놓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보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거는 조금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걸 전제로. 자, 김기현, 이준석이 만났다라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 안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랑 사이 안 좋잖아요. 이 노래 생각납니다. 이 노래라고 하면서 어떤 노래를 또 올렸느냐. 이 노래였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둘을 지금 화면에 저렇게 또 두 분을 잡으셨네. 지금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던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두 분 다 그렇게 뭐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이준석 대표의 관계야 뭐 전 국민이 아시는 거고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출마해서 경쟁하던 관계인데 그 대결 과정이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본인이 많이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 그때 나를 전당대회에서 뽑게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저 노래로 대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심각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심각한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이분은 본인이 어떤 게임의 플레이어,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늘 구경꾼에 머물면서 계속 참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번에 킬로만자리 폼이라는 노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정치적인 가치나 비전 또는 뭐 권력에 맞서는 결기 아니면 또 떠나는 사람에 대한 의리 이런 거는 보여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금 참견을 해대고 저렇게 격가지에서 계속 이렇게 격부를 쬐면서 비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목받지 못하는 뭐 한물 간 연예인이 넋두리 같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정작에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떠나야 될 사람은 지금 윤심도 자기한테 떠났고 민심도 떠났으니까 정작 훌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은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거는 또 언제 나왔느냐? 그 당 만든다고 하니까 이준석 신당 만든다니까 한번 가사 한번 잠깐만 들어보시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뭐 논평까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감정의 앙금. 근데 이제 계속 노래로 던지니까 언론에서는 무슨 노래인데? 라는 주목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퇴 카드는 던졌고 이제 김기현 전 대표에게 남은 게 무엇이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울산 지역구 출마 카드는 아직 살아 있어요. 이걸 꺾을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불과 한 달 전 김 전 대표 울산 지역구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의정부를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알려드리고 살짝 하려고 했는데 온 신문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자, 저 때만 해도 김기현 전 대표는 좀 굳건했습니다. 당대표도 울산도.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지금 주춤해졌고 이 사람이 나오면서 본인의 발언이 정말 줄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나를 밟고 가라 장제원. 들어보시죠.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떠나면서 저렇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냥 이제 나를 밟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도 지금 몇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어제 부산 포럼에 참석해서는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저는 이 칠흑 같은 터널에서 나오지 못해도 만족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장 의원은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또 새 인물이 등장하면서 본인은 긴 터널에 들어갈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선당 후사 정신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건데요. 이 장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준 현 시장을 성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김기현 전 대표,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전화가 왔었고 장제원 의원도 전화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되는 바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이른바 대표님 가시면 저희들은 어떡하라고요? 라는 뭐 그 표현까지 좀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당사자가 있고 정치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구는 아유 낙동강 오리알 됐네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3면입니다. 권력만 쫓다가 방향을 잃었다. 최우선 쇄신 대상이 된 신핵관. 신핵관이 뭐예요? 신핵관. 자, 최종 기자, 신핵관은 또 뭐예요? 이게 김기현 전 대표 사퇴 과정에서 대화방에 거친 글을 남겼고 또 엄호한 초선 의원 15명 가운데 한 11명 정도를 지금 일컫는 게 이 신핵관인데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강남을 이런 지역구, 그러니까 여당 텃밭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절박감이 없다 이런 지적이 지금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당 한 관계자는 김 전 대표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공천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김 대표를 엄호했을 건데 결국 김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됐으니까 이 신핵관들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 아니겠느냐 이렇게 꼬집는 말들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